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드디어 크리스토퍼 놀란 특집 2부 인터스텔라와 인셉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자 돌림이네요. 네. 저희 지난번에 테넷이랑 네. 메멘토를 올렸더니 테넷은 아직 못 봤다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테넷을 보고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안 본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인터스텔라와 인셉션을 들고 왔습니다. 인터스텔라가 900만이 봤대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만급이네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5명 중에 1명은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이런 게 좀 강제부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게 학부모가 과학을 이제 과학 영화니까 애들을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영화를 보여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분석 기사도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셉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상님은 둘 중에 어느 영화가 더 취향인가요? 저는 오늘 인터스텔라를 다시 봤어요. 네. 오늘 봤거든요. 네. 근데 인터스텔라가 꽤 괜찮더라고요, 영화가. 아, 그래요? 네. 전 좀 감동적인 것 같고, 영화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셉션보다? 네. 저는 인셉션이 더 재밌었는데 인터스텔라는 뭔가 좀 파고들면 좀 허술한 면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감동 포인트도 저는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셉션이 뭐 딱히 감동이 있지는 않았지만 재미는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감동이라면 감동일 수도 있죠. 둘 다 약간 인셉션과 인터스텔라가 둘 다 이제 부성애를 좀 다루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셉션에서도 코브가 이제 애들을 다시 만나러 가려고 하고 인터스텔라에서도 쿠퍼가 머피를 네. 쿠퍼가 딸을 만나러 가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인셉션이 좀 더 설정도 재밌고 좀 신선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설정이 탄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인터스텔라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네. 인터스텔라는 우주 영화죠. 그렇죠. 우주 영화 겸 타임리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임리프? 네, 네, 타임리프물이면서 그러니까 약간 타임 패러독스 겸 이제 뭔가 그 과거로 어떤 신호를 보내잖아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블랙홀과 그 강한 중력에 이끌려서 뭔가 시간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 그 아빠의 그 딸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온 지구를 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우주 영화의 미덕이라고 하면 이 우주의 광활함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득함과 광활함 그리고 그 웅대함 앞에서 그 아주 겸손해지고 뭔가 나의 존재의 그 보잘것없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주 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인터스텔라는 결국은 가족 영화잖아요. 가족 애를 다루고 있고 물론 이제 사랑이 그만큼 우주만큼 위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보다는 인간에 좀 더 집중을 한 영화라 가지고 우주 영화 중에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내다놓은 아이? 뭐 네? 이런 내다놓은 아이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에, 과학 지상주의적인 기술 지상주의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도 네. 있죠. 네. 그런 면도 뭐 있고. 그러면은 네, 뭐 SF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우주 영화 생각하는데 중에서는 좀 네. 특이한 편이죠. 뭐 그레이비티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던 퍼스트맨 퍼스트맨 뭐 네. 이런 영화와 비교해 보면은 또 네. 뭐죠? 그 에드 외계인 아스트라? 찾는 거, 네, 에드 아스트라 네. 이런 면과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거에 좀 더 약간 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에드아스트라도 저는 에드아스트라가 좀 더 마음에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스텔라랑 비교했을 네네, 때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스토리의 짜임새라던가 이런 것들은 인터스텔라에 비할 바는 못 되긴 하지만 그 에드아스트라의 결말은 이제 차지하고 네. 결말은 저는 그 영화에서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영화의 전반부, 중반부까지만 보면 네. 그 에드아스트라에서의 거대한 우주와 그 속에 침잠하는 그 인간의 내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우주 영화를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영화가 그 물리학자 킵손이 좀 참여를 했다. 이래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의 그 시각적인 표현 이런 것도 아주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킵손의 어떤 논문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료로 바탕으로 해서, 삼아서 네. 네, 재료로 삼아서 만든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 어떤 그 블랙홀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시간 지연이 일어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흥미롭긴 한데 그런 거 치고 뭔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엄밀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딱 영화만 보고 느낄 만큼의 과학적 엄밀성이 있었나? 라는 거는 근데 저는 블랙홀의 시각적인 그 표현이라던가 그거를 근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게 진짜로 고증을 잘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럴듯하게 만든 건지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블랙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어디서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근데 저는 네, 그런 거를 스크린에 처음으로 올려놨다. 음, 그런 사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과학적인 그냥 그 연구소에서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중이 볼 수 있는 스크린에 올려놨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그런 거죠. 네, 그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은 그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찍고 있는 모습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약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블랙홀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거를 스크린에 올려놨다라는 게 그런 면이 있지 그러게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과학적인 면 어떻게 고증을 애를 네. 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블랙홀 근처에 뭐 그 행성들 있잖아요. 네. 그 엄청나게 큰 파도가 나오는 행성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행성들이 어떤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아주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텐데요. 거기서 뭐 인터스텔라 특집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라는 책을
킵손 교수가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해설을 해주는 방송이 3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뭐 예를 들면 블랙홀의 크기가 왜 저 정도고 그 다음에 블랙홀에서부터 저 행성들은 왜 저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얘가 그 행성이 찢어지지 않고 계속 블랙홀 주위를 돌 수 있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저만큼의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조성력에 대한 거라던가 네네네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들으시면은 그래서 그런저런 과학적인 고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포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라는 이 책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리학자가 썼으니까. 네네네 네. 물리학자가 썼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인터스텔라의 뭔가 관전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었는데 제가 첫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초반에 그 과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엔지니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주를 탐구하거나 그런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라는 거가 좀 잠깐 나오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막 깊이 다뤄지진 않지만 쿠퍼가 이제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 상담을 할 때 잠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와 아마 장인어른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장인어른과 쿠퍼가 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한탄을 할 때 그때 잠깐 나오는 얘기인데 지구에 이제 식량 위기가 도래를 해서 사람들이 그 외부로 어떤 탐험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과학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는 엔지니어보다는 농부를 더 권하고 그 직업으로서 진로로서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는 것도 그렇게 권하지 않고 대학생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이런 사회입니다. 얼핏 보면은 약간 반지성주의가 좀 만연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달에 간 거는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맞아요. 가르친다고 나오잖아요. 소련에 대한 뭐 사기극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반지성주의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생각보다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당장의 생존이 급급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바뀔까? 저렇게 어떤 인간 특유의 탐구심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또 개척정신이라든가 뭐 과학이라는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해를 받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과학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또 과학이 어떤 신뢰의 대상인 시대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닌 세상이 지금 앞으로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님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가 좀 그랬잖아요. 그쵸. 중세 시대가 다크 에이지라고. 네네네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쇠퇴하고 뭔가 좀 훨씬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건 다 많이 신의 뜻이야. 네 귀하고 그래서 조금 오히려 쇠퇴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온 사회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런 그 중세 시대처럼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굉장히 어렵겠죠.
저도 전 그렇게 지구적인 네. 재난이 뭐 닥쳐서 네. 우리가 기술을 모두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니 그렇죠. 완전히 뭐 핵전쟁 같은 게 막 광범위하게 일어나가지고 네. 기술 문명이 많이 파괴가 되고 그걸 재건할 만한 인프라도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인류가 어떤 과학 문명 자체를 어떤 좀 잃어버린다거나 네. 그 요런 상태에서도 네. 교육이 또 안 돼야 되고 그쵸. 그 상태에서 또 수세대가 뭐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약간 불가능한 과정을 여러 개를 해야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SF 소설 중에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도 아무리 이제 인류가 그렇게 식량난에 시달리다고 한들 식량난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학에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 깊기도 하면서 아 정말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갸우뚱하는. 네, 들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대 과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는데 그 돈이면 이제 제3세계의 뭐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네. 수학 연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공상님은 그럴 때 어떻게 디펜스를 하세요? 굳이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지 않고요. 네. 사실 저도 제가 연구하는 게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고. 네. 근데 뭐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까지 도움이 되어 왔으니까 네. 그냥 경험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기초과학이라는 게 뭐 완전히 바로 뭔가 쓰임이 있는 공학이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거대 투자가 필요한 뭐 가속기 짓는 거에 대해서 특히 뭐 국회에서 미국 국회에서 엄청나게 뭐 좀 토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 물리 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납세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미소 냉전 시기에 우주 경쟁을 하던 시기 이후로는 이제 나사에 그만큼의 투자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가 봤던 퍼스트맨의 영화에서도 네,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흑인들이 이제 What is on the moon 하면서 백인들은 달에 가는데 우리는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릴 때는 우리가 기초과학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 뭐 금방 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안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뭔가 이런 개척주의 같은 거에 약간 반발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사실 그 미국의 그 초기 프론티어 정신 개척 시대 때문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없이 학살당하고 그렇게 짓밟으면서 이제 개척했던 그 시기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어떤 원주민에 대해서 제대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 무조건 좋기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에서 쿠퍼가 사실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대변하는 캐릭터잖아요.
계속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저 우주로 나가야 되고 인간이 지금 이렇게 뭐 식량난 때문에 그 눈앞에 문제는 천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고 이 엔지니어를 이렇게 천대하는 이 세상은 정말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답답함은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쨌든 뭐 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먼지 폭풍이 막 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1930년대 실제로 미국에선 더스트볼이라고 저런 모래 폭풍이 막 불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건조하고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게 좀 재난처럼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로 갑니다. 여자차에서 이제 쿠퍼가 우주로 가는데 우주로 가서의 어떤 액션은 퍼스트맨이 저는 많이 생각났어요. 퍼스트맨이라던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빙글빙글 도는데 거기서 도킹을 해가지고 그 안정을 시키는 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딱 퍼스트맨에서 보면은 닐 암스트롱이 그 시험 비행에서 그 원인을 모르지만 갑자기 빙글빙글 돌게 돼가지고 이거를 뭐 도킹을 했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이제는 거의 클리셰가 된 것 같은데 우주선이 빙글빙글 돌 때 이제 왈츠풍의 OST가 나온다던가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영상 통화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5차원 존재랑 만난다던가 뭐 이런 게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마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웜홀 같은 거 표현 같은 거는 이제 그 칼 세이건 원작 소설로 만들었던 옛날 영화 컨택트 네 그것도 좀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뭐 그런 고전을 좀 오마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왜곡 요게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밀러 행성에서 한 시간이었나요? 첫 번째 행성이죠. 네. 1시간이 7년. 7년. 네. 7년이 지구에서. 흐르고 뭐 이런 내용이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이라고 네. 제가 약간 봤던 것 같은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네. 가속하지 않는 물체에 대한 이론이고요. 네. 특수한 경우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물체에 대한 이론입니다. 가속하는 물체와 더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한 개에 대한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한 개에 대한 거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건데. 네. 그 우리가 만약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고 있으면 네.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중력 공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으면 공기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네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사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속을 받는 거는 사실 그 방향으로 중력이 생긴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당시에 부흥했던 수학 이론,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수학 이론을 되게 예쁘게 섞어가지고 공간이랑 시간은 사실 뭐 분리되어 있는 축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속을 받으면은 왜곡된다. 공간이 찌그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거랑 시간의 흐름은 어떤 관계가 있죠? 중력이 세지면 네. 시간이 느려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어려운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 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간단히 나올 수 있는 모순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거울을 손에 들고 네. 빛의 속도의 뭐 99%로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거울을 때렸다가 돌아와야 그렇죠.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내 몸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네. 왜냐면은 그게 그 상대적인 움직임이잖아요. 네. 내 얼굴에서 나온 빛은 내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죠. 네. 그거는 뭐 30만 킬로로 움직일 텐데 네. 내가 뭐 299만 킬로를 움직이면은 네. 빛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1만 킬로로 움직인다. 그러네요. 그래서 1만 킬로의 속도로 거울에 닿았다가 돌아와야 된다.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빛은 항상 일정하게 네.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 가정이 있었어요. 빛은 항상 불변이다. 그리고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내가 어떤 운동을 볼 때와 또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운동이 다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가정을 추가했어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어디서나 완벽하게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모순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뭐 그렇게 인과관계라는 되겠죠. 게 아니고 이제 그 개념적으로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시간은 완벽하게 똑같이 흐르고 그러니까 내가 뭐 달리고 있든 뭐 걸어가든 뭐 우주에 있든 지구에 있든 1초는 1초야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추가로 빛의 속도는 불변이야라고 했고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야라고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세 가지 가정이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야라고 그 부분을 탁 쳐내니까 이론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중력이 큰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빨리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중력은 가속도니까. 그렇죠. 네. 사실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1초에 1m per 1초에 1초씩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냐면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 항상. 네. 우리가 공중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을 향한 움직임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속도와 연동이 돼 있는 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중력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네. 시간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둘이 벡터를 합했을 때 그 벡터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빛이 질량이 없고 항상 시간이 똑같이 간다고 하는 이유가 질량은 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방향으로는 항상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죠. 지금 공상님이 네. 손짓을 하면서 안 보이실 텐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예를 들면 시간이 이제 그 수평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중력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이 둘을 어떻게 잘 합력한 게. 합성을 한 그 벡터의 그 방향과 그 스칼라 그 크기가 이제 결과적인 속도가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항상 뭐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중력으로 향하는 방향이 커지면은 네. 아래쪽에 이제 내린 거는 작아지잖아요. 네.
수선을 내린 네, 수선 방향. 그게 이제 시간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중력이 약해져서 위쪽이 줄어들면 아래쪽이 길어지는 거고. 어쨌든 중력이 커지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네. 네, 중력이 낮아지면은 시간이 빠르게 가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영화적으로 잘 활용을 한 영화가 요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뭐 영화에 쓴 게 뭐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고 뭐 충분히 뭐 중력 효과나 시간 지연 효과라든가 뭐 광속으로 비행을 했을 때 뭐 내가 뭐 미래의 나를 미래의 나보다 늙어버린 뭐 내 딸을 만난다거나 내 동생을 만난다거나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네. 닥터 후에도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 그 블랙홀로 향하는 거대한 길이의 우주선이 있는데 이게 이쪽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이쪽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니까 이쪽에서의 뭐 100만 년이 이쪽에서 1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의 네. 그 블랙홀에서 가까운 방향이 네. 100만 년이면은 네. 반대쪽은 뭐 1년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대쪽에 누가 사냐면은 사이버맨들이 살아요. 네. 사이버맨들이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네. 이 반대쪽에 있는 닥터 쪽으로 막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닥터 쪽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SF 쪽에서는 그 많이 쓰이는 네. 약간 클리셰적인 그런 설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시간여행 패러독스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막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쿠퍼가 스테이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스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내는 이진수 그 좌표는 또 믿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네. 시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허술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럼 계속 뭐 반복되는 거 아닌가? 미래의 쿠퍼가 과거의 쿠퍼한테 알려줘야 이 그 과거의 쿠퍼가 가고 근데 과거의 쿠퍼가 가야 그 미래에서 다시 알려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약간 네. 약간 테넷하고 비슷하죠. 우리. 약간 이렇게 꼬인 거잖아요. 그렇게 꼬인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갔다가 한 점을 그 과거를 통과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애초에 그 과거의 쿠퍼가 그 시설로 안 갔으면 그 쿠퍼한테 알려줄 쿠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약간 평행 우주 이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같은 우주에 있으면서 시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가능하면 이제 그 해야겠죠? 할아버지 그 패러독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좀 꼬이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우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거는 뭐 설정하기 물리학자들이 네.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뭐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또 허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뭐 A 계획, B 계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쿠퍼가 그 나사로 찾아갔더니 그제야 우리가 너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파일럿으로 좀 가주라 막 이러는데 파일럿으로 필요하면 진작에 불렀으면 쿠퍼가 엄청 좋아서 갔을 텐데 왜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뭐 병충해 때문에 뭐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진다? 뭐 이런 것도 조금 과연 그럴까? 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중력을 제어해가지고 뭔가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걸 띄우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쵸? 어떻게 인류를 구한다는 건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거기에 다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인류가 지구의 인류가 그래서 근데 네네. 저희가 다뤘던 그 누구지 외계인 나오는 그 소설이 뭐죠? 최근에 다룬 거. 외계인 나오는 소설? 네. 최근에 다룬 거? 네. 뭐였을까요? 그 별의 별의 계승자. 계승자? 별의 네네네. 계승자의 외계인들이 네. 중력을 조종을 하잖아요. 네.
그 외계인들의 기술 수준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은 중력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추진체가 없이도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우주정거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우주정거장으로 나가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지구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됐으니까 우주에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우주정거장 거기 쿠퍼 정거장 맞나요? 거기도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 위에 그렇긴 이렇게 하죠. 천장이 다 보이는 걸 보면은 그거 되게 작고, 이거 지구에서 없었던 자원이 우주로 나간다고 생기겠냐고요. 지구에서 근데 아무한 식량이 없는 거잖아요. 네, 식량이 없는 거죠. 우주에 나가면 더 식량이 없죠. 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나 보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웜홀을 통과해가지고 그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뭐 아마 브랜든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음, 거기가 영화 마지막에 나오기로는 굉장히 약간 네,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가진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그 걔네를 이제 그쪽으로 끌어들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웜홀을 네. 그 박아준 존재가 있는데 네. 그 존재가 왜 하필이면 그 블랙홀 근처에 아주 살기 어려운 그 행성들이 있는 거기로 인도를 해줬을까? 그 블랙홀을 만든 사람들이 인류 아닌가요? 미래의 인류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나 보죠. 과거의 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미래의 인류는 어디로 가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가장 가까운 곳이었을 네. 수도 있고요.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어느 행성이 제일 괜찮은지를 아예 알려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꼭 쿠퍼도 그렇게, 아니 쿠퍼가 그 3천 몇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그냥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미래의 인류는, 그 미래의 인류가 그 공간 자체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영화적으로 스토리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미래의 인류도 완벽하진 않았다. 그래서 뭐 웜홀을 그게 근데 그 정도만 머피가 만든 게 아닌가요? 그 웜홀과 블랙홀이? 웜홀을 머피가 만든 게 아니에요. 블랙홀은 모르겠는데 웜홀을 머피가 만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닐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래요? 네. 머피가 만들었다고요? 네. 어떻게요? 충격 방정식을 풀어가지고요. 중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거 웜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과거에다가 뚫었다고요? 네. 과거에다 뚫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죠. 중력은 시간을 거슬러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그래요? 모르겠네요. 영화에서 네. 뭐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네. 머피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미래 인류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명확한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 브랜든의 일을 보면은 그 머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 아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저는 머피가 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뭐 네.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럼 그리고 타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타스 마음에 드셨나요?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유머가 어,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약간 너무 인간 같아서 좀 별로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느낌? 너무 로봇 같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로봇이면 로봇의 개성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인간 남자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좀 그것도 저는 그렇게 매력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거는 귀여웠어요. 네, 그 판때기가 됐다가 이렇게 맞아요. 막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가고. 돌고 막 네. 그런 건 귀엽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 기술 수준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 정도 기술 수준이 있는데 왜 인류는 식량 문제를 네. 해결하지 못하였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막 네. 그 타스를 고치면서 네. 막 유머 수준 몇 퍼센트 막 이러면서 막 놀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재밌긴 했어요. 약간 그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타스 관련해서는. 그쵸. 그 부분이 좀 유머 포인트긴 했죠. 약간 그 다른 그 타스가 이제 그 오마주잖아요. 뭐에 그 빨간 눈 할? 네 할에 약간 오마주인 것 같은데 그 할과는 다르게 이 영화에서는 약간 인간의 기술 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기술 그쵸? 만능주의 이런 걸 좀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네. 그러네요. 할과는 거의 정반대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브랜드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가 조금 더 뭐랄까 약간 너무 전형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행성으로 갈까를 네. 판단을 하는데 자기 애인이 있다고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쿠퍼가 안 된다. 거기는 네 애인이 있는데 아니냐 이러면서 너 지금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 게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 처음부터 거기로 갔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옳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뭔가 그 전체의 미션에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를 넣어놓고 그걸 굳이 여자로 설정을 해서 뭔가 여성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약간 논쟁하는 부분이 좀 약간 네. 보면서 답답한 포인트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브랜든이랑 그다음에 주인공 쿠퍼랑 또 한 명 더 있죠. 네. 흑인 과학자. 네. 논쟁하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로밀리. 네. 로밀리. 셋이서 논쟁하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브랜든이 옳았고 사실 브레드. 네. 브레드가 옳았고 브랜드. 네. 아멜리아 브랜드가 옳았고 또 영화에서 근데 뭐 보여주고자 하는 그거는 게 결과적으로 옳은 거긴 하니까 뭐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뭔가 쿠퍼가 너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 지가 뭔데 막 이런. 네. 그리고 약간 너무 브랜드 캐릭터가 너무 약간 안 좋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보면서 자기는 그 쿠퍼한테 뭐라 했잖아요. 브랜드가 전에 네. 너 가족 때문에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갑자기 막 내로남불하는 것 같고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죠. 좀 너무 캐릭터가 안 좋은 쪽으로 설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쿠퍼 캐릭터가 사실 좀 그리고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공학자긴 한데 그렇게 뭐라 그래야지 스마트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약간 막무가내식의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뭐 공학을 하는 장면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약간 실력 있는 파일럿에 가깝지. 네. 뭔가 공학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 폐소공포증에 시달리는 그 로밀리한테 쿠퍼가 빗소리, 천둥소리, 요런 이제 지구의 그 자연의 소리를 이제 들려주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저런 게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서 좀 생각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제가 생각한 네. 이 영화의 포인트들 좀 짚어봤고,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흥행을 했나를 보면, 북미를 빼고 중국을 빼고 흥행이 사실상 1위였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제일 흥행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명량과 겨울왕국에 의해서 3위의 흥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9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었고, 그래서 그럴 만한 영화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럴 만한이라는 그 수식에 들어있는 이 가치 판단이 뭐 영화의 완성도라기보다는 그만큼 대중성이 있는 영화인가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그 네임밸류 요게 상당했고, 그래서 그동안의 영화에서 다크나이트라던가 인셉션이라던가 이런 영화에서 둘 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했죠. 그렇죠. 이 감독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쌓였고, 그다음에 팬층이 두터워졌다. 요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쟁작이 적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상영관 확보할 수 있었다. 요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드라마적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중장년층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요 부성의 요소가. 그다음 약간 신파극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아빠가 딸에 대한 그런 그쵸. 약간 딸 입장에서는 화날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맥스 마케팅이 성공을 했다. 역대 할리우드 장편 영화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간 네. 그 아버지랑 딸의 불화, 그리고 둘이 억울한 지점, 네. 그 브랜드 교수한테 속았다, 만약 억울한 지점. 네. 에서 그 블랙홀 안에 있는 그 장면에서 그게 극대화가 되다가 그거를 딱 깨트리면서 약간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네. 그런 게 약간 가족 드라마적인 요소로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잘된 신파극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마케팅을 할 때 뭐 물리학자라던가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인 그런 시사회를 진행을 하고, 또 과학에 관심 있을 만한 고등학생들을 많이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왜 학부모들이 학생들 손을 잡고 뭐 갔을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거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그런 에듀테인먼트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마케팅이 이루어졌고 그게 잘 먹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흥행 덕분에 테넷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최초 개봉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제작자인 린다 옵스트가 뭐 강연에서 얘기를 하기를, 한국이 과학의 조예가 높아서 이 영화가 흥행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남미 지역은 과학 교육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 과학을 다루기만 하면 그 영화 자체에도 좀 거부감이 크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대놓고 SF 영화라고 하면은 그렇게 선호도가 높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마블 영화는 그 인기가 높지만 뭐 SF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높은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긴 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미 지역에서는 그냥 뭐 막 때려부시고 좀 약간 원초적인 그런 쾌감을 주는 영화가 그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요인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뒷얘기 같은 걸 보면은 이 영화를 원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 뻔했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좀 제작이 좀 길어지면서 각본 작업을 했던 사람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이었던 조너선 놀란이었는데 뭐 이 조너선 놀란이 뭐 대학교에 4년 동안 뭐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그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했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도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각본 작업을 하다가 새 감독이 필요했고 그래서 형한테 SOS를 요청했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퍼를 맡았던 매튜 맥커너이 요 배우가 사실은 예전 컨택트 영화에서 그 신학자로 나왔던 신학자인 팔머 조스 역할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전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그때 사람이랑. 그때 완전 그 아주 반듯한 그 호청년?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완전 막 쭈구렁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막 되게 삶에 쩔은 그런 아저씨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캐릭터가 바뀔 수가 있구나. 배우는 배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네 인터스텔라를 다뤄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공상님 더 얘기하실 부분 있나요? 아까 제가 말했던 네. 상대성 이론 관련해서 네. 참고할 만한 영상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그거를 링크를 네. 저희가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감사합니다.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서 네,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인터스텔라로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그 메멘토가 아니지 인셉션을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다크나이트가 논란 영화 중에 제일 재밌고 그 다음이 인셉션인 것 같아요. 저는 메멘토 제일 메멘토.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저도 그 다음 다크나이트. 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그다음에 인셉션, 네. 테넷 뭐 이런 순으로. 그렇죠. 테넷은 좀 후순이네요. 그래서 인셉션이 메멘토랑 좀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란 감독이 사실은 약간 비슷한 주제를 좀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그 영화들이 다 좀 시간을 아주 중요한 모티브로 다루고 있고, 뭐 메멘토, 뭐 테넷, 인셉션, 인터스텔라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주인공의 연인인 여성 캐릭터가 대체로 남성 캐릭터의 목표나 이상 또는 트라우마 뭐 요런 걸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멘토랑 인셉션이랑 둘 다 그 아내의 죽음이 상당히 주인공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게 어떤 극을 이끌어가는 아주 주요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1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하기도 했네요. 아 맞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 설정은 그 썸나신이라는 약물을 동맥에 주사해서 드림머신이라는 주사하는 그 드림머신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꿈을 공유해서 꿀 수가 있다. 요게 핵심 설정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서로 이게 꿈이 왔다 갔다 하려면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동맥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이게 꿈이 공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건 그냥 최소한의 장치인 것 같아요. 이 드림 머신에 대해서 뭐 상세한 설정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는 이 몇 단계로 이제 더
내려가면서 꿈이 몇 단계로 내려가면서 시간차로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거 요게 좀 재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꿈을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 머리를 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첩보 작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있죠? 이런 작전하는 오션스 11?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작전을 하는 그런 영화에서 그냥 이제 뭔가 뭐 예를 들면 타겟을 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고 뭐 어떻게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 좀 식상하겠는데 이거는 꿈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를 이 타겟이 꿈이라는 걸 타겟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속의 타겟의 무의식 속에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통 꿈속의 금고 같은 곳에 자기의 가장 깊은 무의식을 숨겨놓는다. 이런 설정들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꿈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BGM이 조금 약간 느리게 약간 멀게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느려진 그 BGM을 가지고 또 OST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감독이 BGM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나 아니면은 소리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을 봐도. 그렇죠.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도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노래가. 네, 네. 그리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테넷도 그렇고. 뭔가 딱 뭐라 그래야지? 딱 기억에 남는 그런 주제가 딱 있는 것 같고 그 노래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뭔가 임팩트를 주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봉상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어떤 네. 부분이 재밌었냐고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인가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네. 처음 봤을 때는 영화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더 들어가는 거지? 왜 꿈속에 더 들어가고 이게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집중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봤을 때 캐나다에서 처음 봤나 그랬거든요. 네. 그때 제가 단기 유학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자막을 없이 봤어요. 와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와 뭔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뭔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라는 건가 이러면서 네 저도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지금은 다시 보니까 이 코브 일당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세하게 짰느냐. 첫 번째 꿈에서 뭐 이 누구였죠? 그 사장의 아들. 사장의 아들 네, 그 꿈에다가 인셉션 시키려는 그 인물. 피셔. 네, 피셔 맞아. 피셔한테 첫 번째 꿈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꿈에서는 뭐 어떻게 안시를 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그게 참 잘 만들었구나. 네. 이런 지점이 재밌었고 네. 또 뭐 액션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액션도 네. 그 호텔에서 왜 무중력 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재밌었죠. 뭐 어떻게 이제 중력이 없는데 어떻게 킥을 줄 것인가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설치하고 막 사람들 둘둘둘 말아가지고 옮기고 막 이런 게 또 재밌었죠. 액션이 약간 네. 타격감이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타격감이 좀 아쉽긴 했고 그 얘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저는 이렇게 뭐- 때리는 게 때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지점 좀 있었고 그리고 아내 그 의식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그 네. 아내에 대한 멜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네. 그 마지막에 어디냐 림보로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막 림보로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상황 네.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좀
그 해석을 해놓은 블로그를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몇 군데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블로그에서 엄청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블로그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림보가 무엇인지, 뭐 마지막에 그 다음에 킥 타이밍 이런 거를 음악으로 어떻게 맞추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마지막에 그 사이토가 네. 이제 림보에 빠졌었는데 그거를 그 코브가 구하러 가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충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림보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뭐 몇 단계 꿈인가, 뭐 누구의 꿈인가, 뭐 이런 것도 저는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놓은 블로그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렸던 거는 설계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계자가 있는데, 근데 꼭 설계자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3단계에서는 피셔의 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설계자의 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설계자가 설계한 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렸는데, 뭐 찾아보니까 뭐 설계자의 꿈을 기반으로 타겟의 무의식을 주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진짜 좀 그 떡밥이었죠. 네. 네, 마지막 코브는 과연 꿈속에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있는가. 네. 토템이 마지막에 멈추냐 움직이냐. 네, 그때 저 영화관에서 봤는데 마지막에 딱 네. 끊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러면서 아씨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 같이 한숨을 쉬면서 서로 웃기니까 막 웃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이 거의 네. 같죠? 그 감독은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연기한 배우가 따로 있대요, 마지막 장면에는. 그리고 옷도 바뀌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옷을 기억을 하나요? 그냥 대충 보면 대충 그쵸. 대충 저는 배우도 구분을 못했어요. 네, 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아니 이왕에 구분을 할 거면 훨씬 막 훌쩍 큰 애들을 좀 활용을 하던가 그렇게 구분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결혼 반지가 그거라면서요? 맞아요, 결혼 꿈과 반지가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네, 그 꿈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결혼 반지를 빼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뭐 그게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네. 장인어른의 배우가 인터뷰한 바로는 자기는 꿈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도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꿈이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감독은 결말을 생각해 놨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네. 이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저는 열린 결말인 편이 영화가 더 재밌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이 약간 좀 더 의미심장하달까? 네,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보면서 정말로 아내가 죽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죽는 그 호텔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이 약간 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저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사실 꿈이랑 현실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촬영 기법이 아예 다르다거나 아니면 꿈은 꿈이라고 뭔가 티를 막 내거나 그렇지 않고, 꿈도 현실처럼 헷갈릴 정도로 이제 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죠. 사실은 아내는 안 죽었는데, 근데 코브가 계속 아내가 죽은 꿈을 꾸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아, 더 딥하게 막 상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인셉션을 당하는 거는 코브가 아닌가. 코브에게 아내가 안 죽었다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멘토가 약간 그렇잖아요. 메멘토에서 아내가 안 죽었는데 주인공은 계속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죽은 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내를 죽인 법인을 자기가 죽였는데 죽인 줄을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모르네. 그 다음에 아내를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메멘토의 주인공도 좀 인셉션이 필요한 인물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저런 상상도 했었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코브가 굉장히 민폐 캐릭터인 것 같아요. 코브가 네. 그렇죠. 자기가 특히 트라우마가 그쵸, 있는데 매일 계속 나오면서 네. 계속 그 피셔도 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보면서 주인공이 왜 저렇게 민폐 캐릭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이 영화에서 멘탈 갑은 사이토가 아닌가. 저 네. 사이토가 그 엄청 갑부로 나오면서 네. 왜 그 비행 항공사를 샀다 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심쿵했어. 저것이 부자의 아우라 막 이러면서 그 사이토 배우가 와타나베 켄인데 그분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그렇게 영어를 잘 하는 경우도 드물고 그 다음에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이분이 일본어 연기도 보시면 아주 섬세한 연기를 되게 잘하세요. 내일의 기억인가 하는 그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연기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도 뭐 많이 네. 콜 받는 그런 분이고 배트맨 비긴즈에 나왔다고 하네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마 그 라스 라이스 알골로 알골 네 나왔대요. 나왔을 거예요. 트랜스포머에도 나왔었구나. 많이 나오세요. 얼굴은 익숙한데 네. 이게 어느 영화에서 봤었지 떠올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화에 많이 나왔었던 네. 배우네요. 네. 연기력도 좋고 아주 좀 젠틀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림보에 빠져가지고 수십 년을 거기서 네. 살다가 빠져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그냥 잘 잤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남들 보면서 같으면 막 엄청 트라우마 어쩔 것 같은데. 네. 네. 그거 막 다른 동료들도 보면은 림보에 빠지는 거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네. 막 보면은 수십 년을 거기서 헤매다가 나오면은 제정상이 아닌 사람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는데 보면은 와 정말 저 사람이 이 영화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임스 캐릭터도 좀 매력적이었죠. 임스가 누구였죠? 임스 그 왜 좀 껄렁껄렁한 친구 있잖아요. 그 네. 소매치기 잘하는 친구. 네. 그 친구도 매력적이었고 아리아드네도 맞아요. 네. 아리아드네는 약간 이제 좀 그 코브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막 계속 보려고 하고 이후에서 조금 쟤 왜 저러지 싶긴 했는데 그리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서는 몇 안 되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셉션은 좀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개성 있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케미도 좋고 그 다음에 배우들도 딱 적재적소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지적인 충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
피셔에게 암시를 거는 그 약간 생각들 네. 그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비밀번호가 네. 뭐 있어가지고 그거를 두 번째 꿈에서 뭐 너는 사실 그 삼촌에게 임시세션 당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3단계로 딱 넘어가면서 그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약간 지적인 그런 충족감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야말로 퍼즐을 푸는 그런 느낌? 네. 이 제일 많이 드는 영화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퍼즐을 풀었을 때의 성취감도 좋은, 그 아주 대단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 그에 네.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특집 해서 두 번의 방송으로 다뤄봤네요. 네. 네. 그 놀란 감독이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동시에 받는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놀란 감독 영화다 하면은 다들, 한번 보러 가야지. 그 정도의 그런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영화적인 깊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영화적인 깊이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예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판다기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좀 이런 퍼즐 게임이라던가 좀 지적인 유희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네, 좀 더 천착하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락 영화인가 싶기도 한데 또 이제 그렇게만 보기에는 뭐 테넷이라던가 인셉션이라던가 이런 영화는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는 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사실 대중성이 그렇게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약간 도전 정신을 좀 자극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다들 아이씨 나는 이해해 봐야지 막 이러면서 뭐 유튜브에 막 해석 영상도 엄청 올라오면서 그렇게 도전 정신을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네,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쁘게 말하면은 네. 지적 허영심을 위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상당히 그 밸런스를 사실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적 유희를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너무 쉬우면 안 되고 그 퍼즐이 또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또 포기할 정도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감독은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점점 그 허들을 높여 보고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네 싶네요. 그래서 꼭 이런 영화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덩케르크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덩케르크는 안 봤는데 네. 언젠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평가도 굉장히 좋은 영화라서 네. 꼭 그런 영화만 잘 만드는 거는 아닌데 또 굳이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는 네. 제가 네. 하고 싶은 영화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 그렇죠. 네. 네. 테넷이 이전 영화들 다 이제 흥행을 해가지고 제작사에서 그 당신 마음대로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 취향이 듬뿍 그쵸 들어간. 그쵸. 네. 본인의 테이스트가 아주 네. 잘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놀란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좋아한다, 뭐 어떤 면이 되게 좋다, 뭐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나는 이래서 별로다, 뭐 이런 것도 남겨주셔서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사실 다음에 뭘 다룰지 아직 안 정했는데요. 맞네요. 네, 저희가 정해지면은 뭐 다음번에 예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이제 그 업로드를 해야죠. 공사님이 네. 꾸준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려야 되지? 저번 방송이 올라왔나? 저번 방송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트위터랑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뭐 어디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곳에서 좀 뭐 방송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기쁘게 저희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방송을 계속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봐요.